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훈 유럽인문아카데미 운영위원님께서 오늘 사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지난주에 강의했던 강사이기도 한데요. 강동원이라고 합니다. 칸트 탄생 300주년을 기념하는 칸트와 현대 철학 기획 강좌, 오늘 그 중에 네 번째 시간인데요. 50분 정도 강의 진행하고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이어서 계속 하실 거라고 합니다. 오늘 강좌는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윤영광 선생님의 칸트주의자로서의 푸코 계몽과 비판의 재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윤영광 선생님을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강원대학교 윤영광입니다. 제가 2강에서 칸트와 아렌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4강에서는 푸코와 칸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목부터가 조금 칸트하고 푸코에 대해서 사전에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색하게 느낄 만한 제목인 것 같아요. 칸트주의자로서의 푸코. 이거는 어색함을 넘어서 조금 말이 되나?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 제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굉장히 복잡한 문제지만 어쨌든 푸코 하면 근대성 혹은 근대 철학의 비판자들, 대표적인 비판자들 중에 한 명으로 이야기가 되는 사람이고, 칸트 하면 근대 철학의 여러 지류들이 모이는 커다란 호수 같은 근대 철학을 종합한 인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푸코가 칸트주의자라는 게 말이 되냐 도대체,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고 드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성공적이라면 말이 좀 되는 것 같네,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성공적인 것이고, 끝까지 들었는데도 도대체 왜 푸코가 칸트주의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제가 강의에 실패한 게 된 것일 텐데,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강에서도 제가 이 칸트와 아렌트의 관계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 논문을 기초로 강의를 했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칸트와 푸코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쓴 몇 개의 논문들을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시간의 제약 때문에 다뤄지지 못한 부분들, 좀 더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 논문들을 찾아서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일단 칸트주의라는 말이 쓰였으니까요. 칸트주의는 칸트 정도 되는 사이즈의 철학자는 사실 뭐뭐주의가 붙어도 내용이 다 다르기 마련이죠. 가령 뭐 막스주의도 똑같이 막스주의라고 해도 뭐 레닌의 막스주의하고 가령 뭐 아도르노의 막스주의하고 굉장히 다를 것 아닙니까? 예. 칸트도 마찬가지로 칸트주의라고 말을 똑같이 한다고 해도 어떤 누구의 칸트주의냐, 어떤 맥락의 칸트주의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내용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 말로는 좀 어색하지만 적자를 붙여서 푸코적 칸트주의라는 말을 쓸 수 있다면, 이 푸코적 칸트주의가 어떤 궤적을 그렸느냐,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졌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궤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게 어느 한 점으로 옹축되어 있다기보다 말 그대로 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각도도 달라지고 경로도 좀 달라지고 말 그대로 궤적을 그렸다고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궤적과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근데 푸코적 칸트주의의 궤적과 내용을 살펴보려면 당연히 푸코적 의미의 칸트주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의미에서 저거를 칸트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라는 게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푸코적 의미의 칸트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답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 관건이 되는 세 가지 개념은 비판, 계몽, 주체.
모두 뭐 칸트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들이죠. 앞에 둘, 비판하고 계몽은. 근데 푸코의 칸트 해석 속에서 이 세 가지 주요 개념들이 재해석 혹은 재구성될 겁니다. 그러니까 푸코의 칸트주의라는 것은 비판, 계몽, 주체, 재해석 내지 재구성에 근거한 혹은 그것을 내용으로 하는 칸트주의다. 일단 도입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푸코 칸트주의의 궤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칸트에 대한 푸코의 평가가. 궤적이라는 표현을 일단 양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양면적이냐? 흔히 그 푸코 연구자들이 물론 이 시기 구분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다른 의견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구분할 때 푸코의 연구 생애를 세 시기 정도로 구분합니다. 고고학의 시기, 계보학의 시기, 윤리학의 시기 이렇게 구분. 1960년대 고고학 시기에 칸트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저술이라고 한다면 칸트의 인간학에 대한 사설 1961년에 발표된 이것은 그 푸코의 국가 박사학위 논문 부논문입니다. 부논문. 프랑스는 주논문하고 부논문 두 개가 있는데 부논문은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는 광계 역사라고 번역이 됐는데 먼저 이제 광계와 비성 이게 주논문이고 이게 부논문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이 인간학을 번역하고 거기에다가 인트로덕션을 붙여가지고 제출한 것인데 그 인트로덕션만 빼가지고 지금 칸트 인간학에 대한 서설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최초로 본격적으로 칸트에 대한 푸코 해석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1966년에 역시 뭐 이 바게트처럼 팔렸다고 이야기되는 유명한 책이죠. 말과 사물. 여기서도 이제 칸트에 대한 평가가 등장. 그러니까 1960년대 의 고고학 시기에 칸트에 대한 평가라고 한다면 주로 이제 이 두 책, 두 저서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를 말하는 것일 텐데 거기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칸트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물론 이것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게 읽어보면 묘하게 양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없는 건 아니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는 비판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점에 대해서 비판적이냐? 푸코가 보기에 칸트 철학의 뿌리에는 인간이라는 주체 형상이 있어요. 그리고 칸트 철학은 이 인간이라는 주체 형상에 근거해서 전개돼요. 그걸 이제 인간학적 사유라 그러는. 또는 이 인간학적 사유에 굉장히 비판적. 뒤에도 계속 비판적이긴 하죠. 근데 이제 칸트의 철학이 인간학적 사유, 인간학적인 철학함의 방식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게 60년대 고고학 시기의 칸트입니다. 기본적으로 비판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일관됐으면 이야기가 그렇게 복잡해질 이유가 없는데 문제는 1970년대 말 이후 푸코가 1984년에 사망을 하니까 거의 이제 좀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 70년대 말 이후를 보통 윤리학 시기라고 하는데 윤리학 시기에 스스로를 놀랍게도 그렇게 칸트를 비판해 놓고 놀랍게도 자신을 칸트에서 시작하는 우리 자신의 비판적 존재론, 이게 푸코가 만든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비판적 존재론이라는 계보가 있는데 철학사에 이 계보에 내가 속한다. 일종의 자기를 칸트주의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시기에 칸트에 대한 이런 우호적인 평가는 사실 이 후반부에는 커다란 저서 이런 거보다는 다양한 방식의 대담, 강연록 이런 게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데서 이런 칸트에 대한 긍정적인 재해석 내지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대표적인 걸 뽑자면 1978년에 이게 프랑스 철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책으로 낸 것인데 우리 부격되어 있습니다. 비판이란 무엇인가. 또 1984년에 나온 계몽이란 무엇인가. 텍스트들. 그런 텍스트들에서 칸트를 아주 긍정적으로. 제목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핵심 개념들을 앞에 내세우고 있죠. 비판, 계몽 이런. 이제 이렇게 되면 사태가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말과 사물이 1966년에 나왔으니까 비판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발표, 프랑스 철학회에서의 발표가 이루어진 1978
8년까지 12년의 이제 간극이 있게 되는 것인데 이 기간 동안은 칸트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인 그런 언급이라든지 평가가 없거든요. 12년 동안 침묵이 있었던 거예요. 10년대 고고학 시기하고 물리학 시기 사이. 근데 그 침묵 끝에 평가가 반전된 거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일종의 비일관성이냐. 아니면 겉으로는 서로 상반되는, 그러니까 60년대하고 70년대 말 80년대 평가가 바뀐 것 같아도 어떤 아래 숨겨진 일관성 같은 게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거 가지고도 논쟁을 해요. 하버마스 같은 사람은 이 비일관적이다. 근대성 실컷 비판해놓고 근대에서 뭔가를 다시 쓰려고 하는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연구자들은 가령 오늘 제 발표에서 에이미 앨런이라는 연구자 이름이 자주 사람은 이다 숨겨진 일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따라가면서 한번 우선 제목에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걸 다시 한번 음미해 보죠. 칸트주의자로서의 푸코가 무슨 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명시적으로. 이게 어떤 해석이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푸코가. 자신이 어떤 철학 전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면 사실 푸코를 어떤 철학 전통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도 어색한 일일 수 있어요. 잘 분류가 안 되는 사람 같거든. 근데 스스로 내가 어떤 철학 전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칸트의 비판적 전통일 것. 칸트에서 아주 명백하게 칸트에 대한 지지를 표. 그러니까 70년대 후반 이후의 칸트는 푸코 하면 푸코가 사숙한 대표적인 철학자 하면 역시 니체 아니겠습니까? 거의 니체와 동급으로 이렇게 보는 정도로 칸트를 굉장히 높게 올려놔요. 내용상 상당히 니체화된 칸트 해석을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수행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언 해킹이라는 이언 해킹 스스로가 단순히 철학 주석가가 아니라 유명한 철학자죠. 네, 이언 해킹이 칸트에 대해서 매우 유능한 칸트주의자다 이런 평가를. 다 낯설죠. 일반적인 푸코에 대한 이미지만 갖고 계신 분에게는 낯설 수밖에 없는.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의 칸트주의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왜 그러냐? 아까는 제가 이제 칸트는 근대 철학의 종합자이고, 푸코는 근대성 혹은 근대 철학의 대표적인 비판가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괴리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내용으로 더 들어가 보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칸트의 비판 철학이라는 것은 칸트의 비판 철학에서 제시되는 분석이라는 것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이고 초월적인 어떤 층, 즉 비역사적인 층의 분석이죠. 칸트의 비판 철학에서 이루어져. 역사를 다루지 않죠. 근데 푸코의 막스라고 이것도 어떤 대담집인데 구격되어 있는 구격본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나는 역사 이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럼 벌써 안 맞잖아요. 맞잖아요. 비판 철학이라는 것은 보편, 필연, 초월 이런 거 다루는 건데 그거는 역사밖에 하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왜 스스로를 칸트 비판적 전통에 속한다고 하는 거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푸코적 칸트주의라는 이 낯선 말에는 칸트와 푸코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긴장 그리고 그 긴장에서 발생하는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인데 이제 문제개라는 것은 문제들이 이루는 어떤 개가 시스템 같은 거죠. 개 같은 거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려는 것이 에이미 앨런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구자가 푸코적 칸트주의, 푸코와 칸트의 관계에는 변형을 통한 지속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변형을 통한 지속이니까 푸코의 칸트 해석에 있는 단절과 연속성을 같이 생각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은 푸코가 칸트에게서 무엇을 변형하고 뭘 변형하는 거냐 그리고 또 뭘 지속시키는 거냐 이걸 찾아야 되겠죠. 변형을 통한 지속이란 말을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변형하고 지속이 그냥 병치되는 게 아니라 변형을 통한 지속이라고 그랬잖아요. 변형을 통해 지속시킨다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전통 그런 물음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알듯 몰듯하다는 표정이신데 여러분이 하나씩 보죠. 먼저 다루게 될 문제는 비판의 비판과 주체라는 주제입니다. 둘 다 푸코의 칸트 해석이 있어서 중심. 비판의 비판이라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비판의 비판. 이게 제가 아르헨티 수업에서 그런데 학교 수업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강의하다. 근데 여기 오면 제가 질문을 드려도 답이 없으셔서. 비판의 비판. 비판을 비판한다는 얘기예요. 비판을 비판. 그럼 누구의 비판을 누가 비판한다는 얘기일까요? 칸트의 비판을 푸코가 비판한다는 얘기. 그 문제가 주체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책을 읽을 때도 제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건데 무작정 본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제목을 먼저 음미를 해야 된다는 얘기. 이게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칸트의 비판을 푸코가 비판한다 그랬어요. 조금 더 구체화해놨죠. 어떤 비판을 비판하는 거냐? 초월적 비판을 비판하는. 푸코가 보기에 칸트의 비판은 초월적인 것이. 그 비판의 초월성을 비판하는 것이. 푸코가 칸트의 비판적 전통에 자신이 속한다고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칸트 비판 철학의 비판을 그대로 인수해서는 푸코 자신의 프로젝트에 통합될 수가 없어요. 어떤 변형이 있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판 철학을 제 표현으로 하면 비판 철학을 비판적으로 재전유한다. 푸코가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판 철학을 비판적으로 재전유, 다시 전유한다. 자신의 것으로 한다. 전유라는 것은 자신의 것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푸코가 칸트 비판 철학의 비판을 자신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변형이 필요한 거 하겠죠. 그걸 제가 이제 비판의 비판이라는 방식으로 해본 거죠. 그러면 칸트의 비판에서 무엇이 비판되느냐? 비판의 초점이 뭐냐? 그것은 칸트가 수행한 비판의 초월적 성격. 초월적이라는 사실 이게 칸트 철학에서 늘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데 설명하기가 쉽지 않고 이런 용어가 이제 초월적이라는. 여기서의 초월적이라는 말은 초월이라는 것은 칸트 자신의 규정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경험에 앞서면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 어떤 분석이 초월적이라고 한다면 이 의미 칸트의 규정을 좀 확장시키면 어떤 것의 가능성의 조건에 대한 진단, 그게 초월적 분석이에요. 근데 푸코적 맥락에서는 이 비판이 초월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역사에 근거해 있지 않다라는 걸 뜻해요. 칸트의 분석은 푸코 자신이 긍정하는 의미의 역사적 분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발라라는 에이미 앨런과 같이 푸코와 칸트의 관계에 대한 연구자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칸트적 비판의 초월적 실행에 대한 저항이 푸코의 방법론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럼부터 이야기하면 푸코의 비판에서 뒤에 더 자세히 이야기 되겠죠. 아니, 칸트의 비판에서 푸코가 보기에 칸트의 비판에서 건질 게 있는데 있는 그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다? 비판이 초월적으로 실행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그래서 그 초월적 실행에 대한 저항, 비판을 다른 방식으로 실행시키고자 하는 어떤 기획, 이게 푸코의 방법론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테마다. 이렇게. 그럼 이 비판의 초월적 실행에 대한 비판의 초월적 실행에 대한 비판은 고고학 시기에도 발견이 돼요. 이 지식의 고고학의 한 대목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고학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사유의 역사를 초월적 예속으로부터 해방하는 것. 즉 모든 초월적 나르시시즘으로부터 그것을 떼어내는 것. 이게 고고학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고학을 왜 하냐? 사유를 초월적인 예속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더 구체적으로는 초월적 나르시시즘으로부터 사유를 떼어내기 위해서. 이때 나르시시즘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것도 뒤에 더 자세히 이야기 되겠지만 주체가 자기 자신을 인식,
윤리, 정치 등 모든 것에 아르케로 설정하는 것. 그거를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월적 나르시시즘. 근데 그것으로부터 사유를 떼어낼 필요가 있다. 고고학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해 놓고 철학이 이런 방식의 초월적 반성과 동일시 되기 시작한 것은 칸트 이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고고학 시기. 그건 명백하게 그러니까 칸트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고학 시기에는 비판적인 거예요. 이거 역시도 칸트 본인의 말입니다. 초월적인 것에게 가능한 한 아무런 공간도 남겨두지 않기 위해 최대한 역사화하려고 노력한다. 호와 칸트의 관계에서 비판적 쟁점이 뭐냐? 아주 단적으로 한마디로 해라. 그러면은 이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니 이렇게 비판적으로 봐놓고 왜 또 뭔가를 건지려고 그러냐 칸트한테. 그런 의문이 당연히 들 수 있고. 그러니까 건지는 건 뭐냐? 아까 얘기로 하면 지속시키는 건 뭐냐? 칸트에게. 그것은 가능성의 조건에 대한 진단으로서의 비판 작업이다. 그러니까 칸트한테 비판이 뭐냐? 다양한 방식의 규정이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유력한 방식 중에 하나는 많이 공감을 얻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는 비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성의 조건에 대한 진단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가령 순수이성 비판에서 칸트가 한 비판 작업은 우리의 인식이 어떤 가능성의 조건에서 성립하느냐. 우리의 인식을, 정당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진단 내지 분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의 비판은 인수하는 거예요. 뭐가. 근데 이제 문제는 도대체 가능성의 조건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한 생각이 또 갈릴 수 있죠.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시 아까 변형을 통한 지속이라 그랬는데 호가 칸트한테도 지속시키는 것은 이 비판의 이념이에요. 비판의 이념. 가능성의 조건에 대한 진단이라는 의미의 비판의 이념. 그럼 변형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변형시키는 것은 칸트에게서 가능성의 조건이라는 것이 인식의 가능성의 조건이건 윤리의 가능성의 조건. 가능성의 조건이라는 것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조건. 칸트는 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조건을 찾으려고 했다면 후보는 아까 역사라는 말이 강조됐죠. 역사적인, 즉 특수하고 우연적이고 역사적인 조건을 찾으려고. 후보가 보기에 무언가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 특히 이제 뒤에 보겠지만 중요한 건 주체를 주체로 만드는 조건, 주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 이것이 후코에겐 중요한 것인데 주체를 주체로 성립시키는 조건은 보편적이지도 필연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우연적이고 특이하고 역사적이고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능성의 조건에 대한 진단이라는 비판의 기획은 인수하되 그 조건을 달리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변형이에요. 그래서 종합해서 지금 드린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맨 아래 항목이 될 겁니다. 후코의 기획은 비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칸트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칸트의 비판적 전통에 내가 속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비판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후코한테서는. 근데 비판이 뭐냐 도대체. 그리고 어떤 층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비판이 수행되어야 하느냐에 있어서는 칸트의 개념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변형을 통한 지속이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칸트하고 후코는 사실 같은 작업을 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같은 작업. 어떤 의미에서 한마디로 하면 경험의 가능성의 조건을 규명하려고 했다. 둘 다. 칸트도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무엇이냐.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죠. 근데 후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경험이 어떤 조건에서 가능해지는 것이냐. 우리의 경험을 경험으로 만드는 조건이 뭐냐. 이거 물은 거예요. 다른 문제는 같아요. 근데 당연히 여러분 지금 짐작하시겠지만 이렇게 같다고 하지만 각도라든지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 층위 이런 건 달라지는 거지. 이게 묘한 거예요.
같은 것을 다루는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 거예요. 칸트한테서는 경험의 가능성의 조건을 규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초월적 주체. 초월적 주체의 본성적 구조예요. 초월적 주체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고 그 기능들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성, 지성, 감성. 칸트가 우리의 경험이 어떻게 정립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할 때 동원되는 개념들이잖아요. 인간 마음의 능력들이죠. 초월적 주체의 본성적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칸트한테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우리의 경험의 가능성의 조건을 설명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푸코는 이런 얘기 안 하죠.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고 그것도 역시 유명한 개념인데 역사적 선험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이거 아주 명백히 칸트를 염두에 두고 칸트에 근거해서 어떤 변형을 통해 만들어낸 개념이죠. 칸트한테서 온 부분이 뭡니까? 선험이죠. 아프리오리. 경험에 앞선다. 그 말 그대로 선험인데. 선험인데 이게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선험. 선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에 앞서서 우리의 경험을 가능케 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선험적인 게 있는데 그 선험적인 게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뭐가 말하는 거. 이 역사적 선험을 가리키는 푸코의 대표적인 많이 유행하는 그런 개념들이 뭡니까? 담론이라거나 매라거나 그런 기본적으로 경험의 가능성의 조건을 규명하기 위한 틀이라는 점에서는 칸트적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원래 물음이었던 푸코의 칸트주의에 대한 답이 오늘 강의 중에 여러 차례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정리가 될 텐데 우선 지금까지의 논의의 기초에서 정리를 해본다면 사유와 경험의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는 역사적 조건에 대한 진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유를 하고 경험을 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사유하고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유와 경험의 대상으로 주어지는 것들도 역사적으로 달라지는 거고 방식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는 역사적인 조건들이 있고 그 역사적 조건들을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역시 그 에이미 앨런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이 연구자가 재밌는 얘기를 해요. 굉장히 재밌고도 흥미로운 재정식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칸트 철학의 근본 물음 혹은 주도 물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 에이미 앨런이 뭐라고 하냐면 푸코가 일생 동안 한 일은 이 칸트 철학의 네 가지 주도 물음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재전유 혹은 리워크 영어로 하면 재작업 구체적으로는 역사화하고 맥락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보면 아까 본인이 얘기한 칸트의 변형을 통한 지속이라는 그 푸코의 프로젝트를 아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틀 같은 걸 제시한. 물론 뭐 관점에 따라서 이게 너무 자의적인 것이고 짜맞춘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그럴듯해요. 제가 보기에 하나씩 볼까요? 우선 칸트의 첫 번째 물음은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입니다. 칸트의 인식론을 정초하는 물음. 순수이성 비판. 근데 푸코에 오면 이 물음이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뀝니다. 암론 구조들이 어떻게 나를 말하고 인식하는 주체로 정립하는. 조금 복잡하게 정식화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나는 어떻게 아는 주체가 되는 거야. 이게 푸코의 물음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런 물음이 푸코의 연구를 주도했던 시기를 보통 고고학 시기라고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담론이라는 개념이 고고학 시기의 핵심 개념이니까. 그다음에 칸트의 두 번째 물음은 칸트의 실천 철학과 관련된 물음이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데 이게 푸코에 오면 어떻게 바뀌느냐? 권력과 규범이 나를 어떻게 규범화, 표준화되고 훈육된 주체로 정립하는.
뭘 해야 한다는 건 당위나 규범의 문제잖아요. 후코한테 오면 그 규범의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권력이 어떻게 나를 규범화된 주체로 만드는 거예요. 보통 계보학 시기가 권력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는 시기라고 보통을 이야기하거든요. 요 물음이 후코의 계보학 시기의 물음이다 이렇게 봅니다. 칸트의 세 번째 물음은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칸트의 종교 철학과 관련된 이게 후코한테 오면 나는 어떻게 자아의 실천과 테크놀로지를 통해 나 자신을 윤리적 주체로 내 삶을 예술 작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자아의 실천, 자아의 테크놀로지, 윤리적 주체,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듦 이런 게 전부 70년대 후반 이후에 윤리학 시기의 후코의 중심적인 문제의식이거든요. 한테 세 번째 물음이 윤리학 시기의 물음으로 전환. 한테 마지막 네 번째 물음은 앞에 세 물음하고 같은 층위에 있지 않아요. 앞에 세 물음을 종합하는 물음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종합의 물음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결국 칸트 철학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이론을 가지고 있는 칸트 연구자들도 있고 합니다. 이 물음으로 칸트 철학이 다 종합될 수 있느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틀을 갖고 얘기하면 이 마지막 네 번째 종합적인 물음이 후코한테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후코의 앞에 있는 물음들을 다 종합하는 물음이겠죠. 그 물음은 무엇이냐? 인간의 주체성은 무엇이었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칸트의 물음의 방식하고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칸트의 물음은 시제가 어떻게 되죠? 시제가 없죠. 그냥 인간의 본질을 묻는 거예요. 근데 후코의 물음 방식 과거를 묻고 미래를 묻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시간 속에서 보는 거고 라는 문제, 역사 속에서 보는 거. 라는 문제를 역사 속에서 본다는 건 변형 가능성이 개방되어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어떻게 자기 자신이 되었고 또 어떻게 자기 자신과 달라질 수 있는가? 이런 물음. 이게 이제 후코식의 물음. 제가 아까 마지막에 이제 후코의 작업을 종합하는 마지막 네 번째 물음이 인간의 주체성은 무엇이었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라고 했잖아요. 이런 방식의 정리를 우리가 긍정한다면 그럼 결국 후코가 자신의 일생 내내 평생 동안 갖고 있었던 문제 혹은 문제계는 무엇이다? 그게 이제 주체라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주체, 후코 철학의 일반적 주제.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식화이죠. 후코는 70년대 후반 이후에 윤리학 시기 이전까지는 주체를 비판하고 주체를 기각하고 이랬던 철학자라고 보통 이야기가 되죠. 근데 후코 철학의 일반적 주제가 주체다? 이게 좀 낯설 수 있는 이야기가 되죠. 근데 이것도 역시 아까 칸트 비판적 전통에 속한다는 말을 아주 명료하게 후코 본인이 했듯이 이 얘기도 후코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82년에 이야기를 하는데 내 연구의 일반적 주제는 권력이 아니라 주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명백히 사람들 82년 정도 시점에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의식한 멘트죠. 후코 하면 미시권력 뭐 이런 얘기하면서 권력만 이렇게 분석한 철학자라고 이야기. 아니다. 내 연구의 일반적 주제는 권력이 아니라 주체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한 철학자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인수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한테. 한 철학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그 사람의 철학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단이라는 보장도 없어요. 사실. 왜냐면 시기가 한참 지난 다음에 내가 20년 전에 사실 하려고 했던 얘기는 이런 얘기하는 각색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일단 오늘 강의에서 후코의 말을 받아들인 채로 가는 걸로 하고 제가 보기엔 또 완전히 얼토당토하지 않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일생 동안 다룬 연구 주제가 주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정리를 해요. 고고학 시기는 아까 담론이 연구 대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계보학 시기는 권력이 중심적인 주제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윤리학 시기에 와서 주체 혹은 주체화의 문제가 중심적인 주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주체라는 것은 후코의 연구 궤적 전체가 아니라 끄트머리에 몇 년 동안만 중심 주제였던 게 되는데,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후코가 보기. 근데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볼 후코의 말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고고학과 계보학 시기에 했던 작업들은 어떻게 재이해될 수 있느냐, 재해석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담론, 진리, 권력, 지식의 복합체 이런 게 이제 고고학, 계보학 시기의 주제들이었는데, 이게 후코가 이런 것들을 왜 연구했냐,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주체를 구성하는가를 연구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권력을 왜 연구했냐? 권력 그 자체가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권력이 하는 일은 결국 주체를 구성해내는 일이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됐는지 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 담론도 연구하고 권력도 연구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말에 따르면. 지식의 고고학. 이게 이제 고고학 시기에서 고고학 시기에 이제 마지막쯤에 쓰여졌다고 이야기되는 것들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한 건 주체의 문제를 제거하고자 한 게 아니라 주체가 담론들의 다양성 속에서 점할 수 있는 위치와 기능들을 규정하고자. 주체라는 게 어느 위치에 있느냐, 주체가 어디에 있는 거냐. 아까 그러니까 후코가 비판하는 후코가 주체 철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주체 철학들은 주체를 아르케, 그러니까 원리의 위치에 둬요. 원리라는 게 뭡니까? 이것으로부터 나머지 모든 것이 다 시작되는 그런 게 원리잖아요. 원리가 원인이잖아요. 후코가 보기에 주체 철학들, 거기에는 이제 칸트 철학의 어떤 부분도 포함될 텐데, 이 철학들은 주체로부터 모든 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주체의 본성적 구조 때문에 인식도 가능해지고 경험도 가능해지고 윤리도 가능해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후코가 보기에는 이거는 완전히 전도된 거예요. 왜? 정작 설명돼야 되는 건 주체예요. 그러니까 잘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주체 철학을 비판한다는 건 주체를 기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체를 바라보고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 60년대 고고학 시기의 후코한테 붙은 꼬리표 중에 하나가 구조주의자다, 이런 꼬리표가 붙어요. 물론 후코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았어요. 동의하지 않는데 근데 구조주의하고 60년대 후코가 수행한 작업 사이에는 어떤 연결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토 요시유키라는 연구자의 책에 등장하는 구절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조주의에 대한 설명이에요. 구조주의는 단순히 주체 위치를 박탈하는 사유가 아니라, 보통 구조주의를 이렇게 생각해요. 주체 위치를 박탈하는 사유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구조주의는 그런 사유가 아니라 구성적 주체를 구성된 주체로 전도하는 운동이다. 구성적 주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구성적 주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아르케로서의 주체예요. 원리나 원인으로서 주체. 이 주체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구성되는 그런 주체. 구조주의가 비판하는 건 그런 의미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주체. 그런 의미의 주체를 뭐로 전도한다? 구성된 주체로 전도한다. 주체 자체가 구성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체를 탈구축하는 동시에 재구축하는 사유. 기존의 아르케로서의 주체를 탈구축 혹은 해체하는 동시에 구성되는 것으로서의 주체를 재구축하는 그런 사유. 그런 사유가 구조. 그 뒤에 아르케라는 말이 나오죠. 정확히 말하면 아르케, 원리, 원인, 기원으로서의 주체를 탈구축하는 동시에 효과로서의 주체성을 재구축하는 사유가 구조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고학 시기에 후코의 작업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제가 계속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주체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다룰 것이냐의 문제지 주체를 단순히 기각하는 문제가 아니다. 고고학 시기의 후코한테서도. 그렇게 보면
통상 이야기하듯이 주체라는 문제가 푸코 철학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가 떠오르지 않았다가 후기의 윤리학 시기에 와서 떠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정확해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후기 윤리학 시기를 특징 짓는 것은 주체 혹은 주체화라는 문제가 새롭게 떠오른 게 아니라 주체의 구성이라는 동일한 문제계가 푸코 철학 내내 존재해 왔는데 그 주체의 구성이라는 동일한 문제계 내에서 강조점이나 관점이 이동한 것이다. 어떻게 이동했냐? 보고학과 계보학 시기에는 주체를 구성하는 외적인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주였어요. 담론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후기 윤리학 시기에 오면 주체가 스스로를 구성하는 주체 자신의 힘, 이걸 자유라고 할 수 있다면 자유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 텐데요. 스스로를 구성하는 주체의 힘에 대한 연구, 자유에 대한 연구로 넘어온 것이죠. 초점이 매우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주체 혹은 주체화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거는 푸코한테 주체는 미리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주체화, 어떤 구성 과정, 생산 과정의 산물이거든요. 이게 권력에 의한 생산이건 주체 자신의 실천, 자기의 테크놀로지에 의한 생산이건 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거를 종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푸코의 작업 전체를 규정하는 어떤 성격이 있다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한 셈이 됐어요. 하나는 처음에 푸코의 비판을 역사적인 것으로 전도시켰다라고 이야기할 때 푸코의 작업은 제가 잠깐 푸코의 작업을 전도시켰다 그랬나요? 칸트의 비판 작업을 역사적인 것으로 전도시켰다고 그랬죠. 그렇게 봤을 때 푸코의 작업이라는 것은 결국 역사적 비판, 가능성의 진단, 가능성의 조건에 대한 진단이라는 의미의 비판을 역사적으로 수행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푸코의 연구 작업 전체는 주체 구성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푸코가 평생 동안 해온 작업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큰 틀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체 구성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데 그 주체 구성이라는 문제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푸코의 기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편에 들어가 있는 역시 푸코 본인의 말입니다. 사건들의 장에 대해서 초월적이거나, 초월적인 거 되게 싫어하죠 계속. 사건들의 장에 대해 초월적이거나 역사의 과정 내내 공허한 동일성을 유지하는 주체. 역사가 흘러가는데 내내 그냥 동일해. 변하지 않아. 똑같아요. 똑같은 본성적 구조를 갖고 있어. 그런 주체를 참조하지 않고, 푸코 이전에 푸코가 비판하는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철학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주체들을 참조했다는 거죠. 참조한 정도가 아니죠. 이 주체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참조하지 않고 자기 하려는 건 뭐냐. 역사적 틀내에서 주체의 구성, 이게 핵심적인 문제라 그랬잖아요. 주체의 구성을 설명할 수 있는 분석에 도달해야 된다. 이게 이제 푸코가 내내 하고 싶어 했던, 하려고 노력했던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제가 앞에서 푸코가 칸트의 비판을 비판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건 초월적 비판에 대한 비판, 비판의 초월적 성격에 대한 비판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바꿔 말하면 뭐냐? 하나 더 들어가서 얘기하면 뭐냐? 결국 그것은 비판의 중심에 위치한 초월적 주체 형상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비판을 비판할 때 그 칸트의 비판의 초월적 성격을 비판한다는 건 뭐냐? 핵심에서는 뭐냐? 그 비판의 근저 뿌리에 있는 초월적인 주체를 비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주체, 푸코 철학의 일반적인 주제라는 제목을 초월적 주체가 뭐가 문제냐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그렇게 싫어하냐 이런 거죠. 아까도 얘기한 셈인데 초월적 주체라는 건 주체가 아르케로 설정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체가 기원이나 원리로 설정됨으로써 주체의 변화 가능성이 역사적으로 사고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시작되는 지점에 주체가 있어요. 다른 모든 게 주체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주체 자신의 변화는 역사적으로 사고될 수가 없는 주체를 설정. 이렇게 보면 고고학 시기에 푸코가 칸트를 비판했다. 핵심은 뭐냐? 아르케로서의 주체 비판, 초월적 주체 비판이에요. 계속 주체가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교시 시간이 7분밖에 안 남았어. 그 고고학 시기의 초월적 주체에 대한 비판이라는 이 문제의 연속성 상에서 제시된 아주 유명한 푸꼬 하면 따라다니던 그 문제가 등장. 바로 인간의 죽음이라는 문제. 말과 사물에서 제기돼서 아주 많은 논란과 유명세를 푸코에게 가져다 주었다. 네, 시간을 계속 고민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들어가기 전에 그냥 쉬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주어진 강연 시간을 잘 맞추는 것도 나의 실력인데 늘 이걸 잘 못해가지고 오늘도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다 보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사실 그 호저칸트주의 궤적이라 그랬지만 호저칸트주의 제일 흥미롭고 재밌고 여러분들과 통해서 보고 싶었던 부분 10년대 후반의 윤리학 시기의 칸트에 대한 푸코의 언급들 그 부분은 직접 인용 구조를 많이 가져왔어요. 읽어보고 싶어서 같이. 초점 맞추기 위해서 몇 슬라이드는 좀 넘어가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한 하고 앞에서 뭐 어떤 이야기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직접 이것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말과 사물의 아주 유명한 부분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지식에 제기된 가장 유구한 문제도 가장 지속적인 문제도 아니다. 제한된 지리적 영역 내의 비교적 짧은 역사적 표본, 즉 뭘 말하는 거냐? 16세기 이래의 유럽 문화. 만 검토해도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나 다른 역사적 시기까지 보면 말할 것도 없고 이 시기만 검토해도 인간이 그 안에서 비교적 최근에 발명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실 이런 표현부터 이제 지금은 이게 너무 유명한 구절이 돼가지고 그렇게 센세이셔널하게 다가오지 않지만 인간이 비교적 최근에 발명된 것이다. 이런 표현이었죠. 우리 사유의 고고학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인간은 최근에 발명된 것. 그리고 아마 그 종말이 가까이 있는 발명품이다. 최근에 발명됐고 좀 있으면 끝날 그런 발명품이다. 만약 그 배치가 출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라지게 된다면 그 배치라는 것은 인간을 가능하게 했던 배치. 아까 가능성의 조건을 계속 찾았다 그랬잖아요. 푸코가. 인간을 가능하게 했던 배치. 인간이라는 발명품이 발명되도록 한 배치. 역사적인 배치가 역사적으로 출현했는데 푸코가 보기에. 역사적으로 출현했으니까 역사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출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라지게 된다면 8세기 말에 고전주의적 사유의 밑바탕이 그러했듯이 만약 우리가 지금으로선 그 가능성을 감지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형태가 무엇일지 그것이 무엇을 약속하는지도 알지 못할 어떤 사건이 그 배치, 역사적 배치를 무너뜨리게 된다면 틀림없이 인간은 이 부분이 아주 유명하죠. 바닷가 모래사장에 그려놓은 얼굴처럼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죽음이라는 해제로 압축돼가지고 많이 이야기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그 인용구만 읽으면 객관적인 예측, 역사적인 예측을 하는 것 같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최근 발명품이고 또 조금 있으면 사라질 수 있다. 이게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말과 사물의 다른 구조를 보면 이게 푸코가 단순히 인간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람직할 만한 것이다. 우리가 원할 만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을 것이다, 죽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령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새로운 형태를 띠자마자 인간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위안과 깊은 안도감 이런 얘기.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죠. 인간의 죽음에. 이게 아주 논란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게 60년대 처음 나왔어요. 아니 인간이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고 그리고 죽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인간 없이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학문도 정치도 다 안 될 건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뒤에 한 대담에서 설명을 해요. 자기가 인간의 죽음이라는 태제로 뭘 말하고 싶어 했던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의 죽음으로 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스스로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결코 자신들을 구성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자, 주체 구성이라는 테마가 다시 등장했죠. 근데 약간 포인트가 달라졌어요. 스스로를 구성하는 행위라는 표현이. 전력이나 담론에 구성되는 게 아니라. 즉 인간은 지속적으로 그들의 주체성의 수준을 전환하고 그 자신을 상이한 주체성들의 무한하고 다양한 계열들로서 구성하였습니다. 하나의 주체성에 고착되어 있지 않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러한 과정은 결코 종결되지 않으며 인간이 스스로를 어떤 일정한 주체로 구성하는 과정은 역사 속에 결코 종결되지 않으며 결코 우리를 인간이 될 그 무엇과도 마주치도록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역사적으로 일정한 시기와 지리적으로 역사한 특정한 곳에서 탄생했던 주체성이 어떤 역사적 형식에 붙이는 이름일 뿐이죠. 그 인간이라는 주체성 형식에 인간이 계속 우리가 인간을 이제 구분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그 인간이라는 주체성 형식에 고착된 방식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경험의 동물이며 그는 대상의 영역을 결정하는 동시에 그 자신을 바꾸고 자기가 관여하는 대상의 영역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바꾸고 해체하고 변환하고 주체로서 탈바꿈하는 무한한 과정 속에 놓여 있다. 약간 예언자처럼 단순하고 혼란스러운 형태로 인간의 죽음을 말하긴 했지만 나는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면 뭐냐? 정리하면 인간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인간의 죽음은 인간이 죽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의 확인이 아니라 실천적인 요구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후코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그래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두 번째 항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후코가 말하고 싶어 했던 건 이거죠. 우리 자신의 진실과 성질. 우리가 우리 자신에 관해서 이게 진실이다라고 믿는 거. 우리의 성질이라고 믿는 거. 우리가 우리 자신과 관계 맺는 방식. 이런 게 고정되어 있지도 않고 불변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는 개념을 써서 철학을 하고 사유를 해오고 그게 휴머니즘이죠. 휴머니즘적인 사유, 인간학적인 사유는 인간을 초월적인 주체로 설정하면서 인간의 본질이나 진실을 고정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거는 그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거예요. 후코가 아까 그 인터뷰에서 자기가 인간의 죽음으로 말하려고 했던 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생산이라는 막스의 태제와 연결된다 이런 얘기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생산이라는 건 뭐겠어요? 말 그대로. 일단 첫 번째, 인간은 생산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생산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생산한다? 인간이 생산하는 거예요. 인간을 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죽음이라는 말로 자기가 이걸 말하고 싶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후코가. 한마디로 뭘 얘기하고 싶었다는 겁니까? 인간의 자기 생산 혹은 자기 구성에 대한 긍정 이런 걸 하고 싶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인간의 죽음. 이게 흐름이 좀 보이시나요? 고고학 시기에 칸트 철학에 대한 비판이 결국 뭘로 수렴된다고 했습니까? 칸트 비판 철학의 기저에 있는 초월적 주체에 대한 비판으로 수렴된다고 했잖아요. 그 초월적 주체에 붙여지는 이름이 뭡니까? 인간이죠. 왜요? 칸트의 주도 물음, 근본 물음 네 가지 중에 마지막 종합하는 세 번째 물음이 인간이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칸트 철학을 비판한다는 건 그 기저에 있는 초월적 주체인 인간을 비판한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60년대 말과 사물의 마지막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후코 비판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림은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장선상에서 12년을 건너뛰어가지고 70년대 후반에 칸트에 대한 긍정적인 재해석으로 넘어가 보려고.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를 짚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현재성의 철학이
현재성의 철학.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현재성의 철학이라는 표현. 네? 아, 예, 예. 배서진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현행성이라고 번역하시기도 하시죠.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actuality, 그러니까 영어로 actuality를 번역한 말이니까 예, 현행성으로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 70년대 후반 이후 칸트 재해석의 키워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현재성의 철학 혹은 현행성의 철학. 두 번째 항목부터 바로 볼게요. 포코가 이 칸트의 계몽이란 무엇인가? 라는 논문. 계몽이란 무엇인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은 논문이에요. 2강 아렌트 수업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칸트의 주저들은 막 다 이만하잖아요. 그정 규모로 보면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그 논문인데 여기에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를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그 계몽 논문,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논문이 철학에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도입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문제라는 게 뭐냐? 이런 문제입니다. 오늘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살고 있고 내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을 규정하는 지금, 이 지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칸트의 계몽 논문이 도입했다. 철학에 이렇게. 그리고 이런 물음을 던지는 철학을 현재성 혹은 현행성의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재성의 철학 혹은 현행성의 철학의 다른 이름을 우리 자신의 비판적 존재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후기 푸코의 칸트 해석을 이해하는 문제는 이 현재성의 철학, 현행성의 철학이라는 게 뭔지, 우리 자신의 비판적 존재론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이 둘이 사실 같은 것이라는 게 뭔지, 그런 걸 알면 후기 푸코의 칸트 해석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요 후기의 해석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고고학식의 해석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런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자, 현재성 혹은 현행성의 철학이라 그랬는데 칸트의 계몽 논문이 처음으로 철학에 그 문제를 도입했다. 지금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좀 이상해요. 왜? 철학이 그럼 현재라는 문제를 다룬 적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칸트가 그걸 처음 다뤘다 이거는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죠. 아, 그래서 이전 철학들이 다뤘던 방식, 현재를 다루는 방식하고 뭔가 다른 방식으로 칸트가 다뤘으니까 특별한 것으로 부각시키는 거겠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건 이렇게 얘기해요. 가령 플라톤의 정치가에서도 현재라는 문제를 다루는데 거기서 플라톤은 현재를 극적인 사건이나 고유한 특질에 의해 다른 시대와 구분되고 분리되어 있는 특수한 시대로 간주한다. 현재는 뭔가 다른 어떤 시대와도 다른 극적인 사건이나 고유한 특질에 의해 다른 시대와 구분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루. 플라톤의 정치. 아우구스티누스는 현재 속에서 장래에 도래할 사건을 알리는 징조를 독해내려고 그래. 발음이 꼬이네요. 잠바티스타 비코의 새로운 학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는 현재를 새로운 세계를 향한 이행의 지점으로 삼고 현재를 다루는 방식이죠. 일종은. 근데 이 세 가지 현재를 다루는 방식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죠? 마지막 네 번째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현재를 미래의 어떤 특권적인 사건, 미래의 어떤 거대한 사건, 혹은 특권적인 시점 미래에 있는 그것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으로 봐요. 현재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특권적인 사건이나 특권적인 시점하고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렇거나 아니면 역사상의 다른 어떤 시대와도 다른 그것만의 특권적인 특질로 인해 그 자체로 특권화돼. 그러니까 현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특권화한다는 거예요. 특권화하는 방식으로 다뤘어요. 철학자들은. 현재는 막 특별한 거야. 특권적인 거야. 이런 방식으로 다뤘다고. 푸코는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속해 있는 시기를 역사상 가장 밝은 시기로 혹은 가장 어두운 시기로 아니면 결정적인 전환이나 단절의 시기로 생각하는 경향. 익숙하지 않아요? 철학자들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하기 좋아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뭔가 특별해.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세대는 항상 낀 세대고 항상 결정적인 전환이나 단절이 이루어지는 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렇게 생각하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철학자들도 그렇고 철학자가 아닌 사람들도. 근데 후코는 이게 아주 해로운 습관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해로운 사유 습관이다. 현재를 이렇게 특권화하는 거. 그리고 현재가 역사 속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지 않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러면 현재가 특권적인 역사 속의 특권적인 순간이 아니면 철학자들이 현재를 다룰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역사 전체를 볼 때 현재가 아주 특별한 순간이야 이렇게 다가와야 이 현재를 다루는 맛도 나고 이유 구실도 생기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가 그렇게 특권적인 순간이 아니라면 철학자가 현재를 뭐할로 다뤄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근데 푸코의 생각은 이런 거죠. 세 번째 항목인데 현재는 암흑의 시면이나 승리의 새벽 막 이렇게 멋있게 얘기 안 하더라도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정확히는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철학적 성찰과 분석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푸코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현재를 특별한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겸손한 태도로도 현재를 다룰 수 있어요. 다뤄야 해요. 그래서 현재성 혹은 현행성의 철학이라고 할 때 현재성이라는 건 뭐냐? 역사 속에서 어떤 특권도 갖고 있지 않지만 어떤 역사적 시점과 또 같지 않은 오늘이 현재 그 자체로서 갖는 오늘은 왜 어떤 그 역사적 시간과도 같지 않습니까? 특권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같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있으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아까 현행성의 철학이 뭐하고 같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자신의 비판적 존재라고 결혼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현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푸코의 관점에서. 그건 위반과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특권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가 어떤 특권성을 갖는다면 그건 오직 현재에서만 위반과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현재성의 철학이 앞에서 우리 자신의 비판적 존재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앞에 넘어간 요 인용문을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인용문의 내용을 푸코는 이렇게 정리를 해요. 현재성의 철학을 수행하는 철학자, 가령 계몽이란 무엇인가의 칸트 사람은 인류라는 혹은 인간이라는 보편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우리에 속하고 지금 이 순간에 속한 우리의 이론으로서 철학자가 현재를 지금 묻고 있다. 이런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조건과 자격에 입각해서 우리에 관해 묻는다. 그러니까 인류 혹은 인간의 존재론이 아니에요. 현재성의 철학을 하는 철학자가 묻는 것은 우리 자신의 비판적 존재론.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비판적 존재론이라는 것은 영어의 어부도 그렇고 프랑스어의 드도 그렇고 격의 의미도 가질 수 있고 목적격의 의미도 가질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비판적 존재론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비판적 존재론이자 우리 자신이 수행하는 비판적 존재론. 좀 이게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냐는 이신데. 자, 이걸 한번 보죠. 그러니까 현재성의 철학이라는 게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하는 건지 도대체 현재성의 철학을 왜 해야 되는 것인지 푸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의 성격을 진단한다는 게 뭐냐? 현재의 성격에 관한 진단이 갖는 기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인지를 특징짓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자신의 비판적 존재론이라고 하니까 우리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지를 특징짓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성의 철학. 그럼 뭐냐? 그것은 현재성의 철학은 현재 속에 있는 허약한 선들을 추적하면서 허약한 선이라는 건 뭐겠어요? 깨질 수도 있는 선.
달라질 수도 있는 그걸 추적하면서 왜 그리고 어떻게 왜 그리고 어떻게 현재 존재하는 것이 더 이상 현재 존재하는 것이 아닐 수 있는지 현재 존재하는 것에는 당연히 우리 자신도 포함되겠죠. 를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에 관한 어떠한 기술도 디스크립션도 이때 기술이다. 어떤 기술도 구체적인 자유의 공간, 즉 가능한 변형으로 이해되는 자유의 공간. 가능한 변형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의 우리 자신과 달라지는 것을 열어주는 이러한 종류의 잠재적인 균열을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현재가 어떤 특권을 갖는다면 어떤 의미에서 특권적이라고요? 오직 현재에서만 위반과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예요. 현재성의 철학은 어떤 목적이나 기능을 갖는다고요? 현재 존재하는 게 왜 그리고 어떻게 더 이상 현재 존재하는 게 아닐 수 있는 현재 존재하는 것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그걸 겨냥하는 게 현재성의 철학. 이러한 현재성의 철학의 관심사에 입각해서 비판의 재구성이 이루어집니다. 비판의 재구성에 대해서는 고고학식에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비판의 비판. 그때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판의 비판이라는 게 칸트의 비판에 어떤 점을 변형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칸트의 비판의 초월적인 성격을 역사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 선험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 비판을 왜 역사화하는 것이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역사화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비판의 역사화의 목적이 대답되는 게 그 후기 푸코에 와서입니다. 비판의 재구성을 좀 긴데 계몽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논문에 나오는 긴 단락인데요. 사실 오늘 제가 드릴 칸트주의자로서의 푸코를 압축하고 있는 구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오늘 강의의 내용은 거의 하시는 거라고. 부분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분히 칸트의 비판하고 자신의 비판을 대비하는 부분, 대비하는 대목,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한계들을 분석하고 한계들에 관해 성찰하는 것으로 비판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예요. 제가 그 아렌트 강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크리틱이 어원으로 보면 크리네인이라는 히라바에서 왔고 그건 원래 자르다라는 뜻에서 그 어원에 기초한 비판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좀 첫 문장에서는. 비판이라는 것은 한계를 분석하고 한계에 관해 성찰하는 거예요. 그게 비판이에요. 칸트도 그걸 했고 자기도 그걸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칸트의 문제가 칸트도 비판을 했어요. 근데 칸트의 문제가 지식이 넘어서지 말아야 할 한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었다면 칸트의 비판은 감성의 성, 지성의 영역, 그 다음에 이성의 영역 이렇게 있어. 각 능력이 지금 내가 설정해 놓은 이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될 때만 정당하게 사용되는 거야. 이런 한계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게 칸트의 비판이었어요. 그걸 지금 이렇게 푸코가 정식화하는 겁니다. 칸트의 비판이라는 것은 지식이 넘어서지 말아야 할 한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었어요. 그게 칸트의 비판. 근데 오늘날 비판, 자기의 비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칸트의 문제였다면 오늘날 비판의 문제는 적극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칸트의 비판이 네거티브한 것이었죠. 칸트의 비판은. 이걸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거니까 네거티브한 것이죠. 포지티브한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보편적이고 필연적이고 강제적인 것으로 주어지는 것에서 특이하고 우연적인 모든 것, 그리고 자의적인 제한의 산물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이런 물음을 던져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보편적이고 필연적이고 강제적인 것으로 주어져요. 이거는 보편적인 거야. 보편이라는 건 뭡니까? 예외가 없는 거죠. 이걸로 벗어날 수 없어. 필연적이고 강제적인 것으로 주어져요. 푸코가 말하는 건 뭐예요? 비판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지는 것에서 특이하고 우연적인 모든 것, 그리고 자의적인 제한의 산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것처럼 주어지는 게 얼마나 자의적인 것인지, 얼마나 우연적인 것인지를 밝혀내는 게 비판이라는 거예요. 요컨대 하면 이제 친절하게 요약해 주겠다는 얘기죠. 요컨대 중요한 것은 필연적인 한계 설정의 형태로 수행된 비판을 가능한 한계 넘어서기의 형태를 취하는 실천적 비판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한태 비판하고 자신의 비판을 대비시키고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방금 읽은 문. 한태 비판은 뭐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필연적인 한계 설정의 형태로 수행된 비판. 이게 칸트의 비판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한계는 넘어서면 안 돼. 필연적인 거야. 변할 수 없고 넘어서면 안 돼. 이런 형태로 수행된 비판을 역설적으로 가능한 한계 넘어서기의 형태를 취하는 실천적인 비판. 칸트의 비판은 한계 넘어서지 말라는 비판이었는데 내가 얘기하는 비판.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한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의 비판하고 푸코의 비판이 모두 한계를 찾거나 설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진 같아. 근데 칸트는 한계를 왜 찾습니까? 넘어가지 말라고.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물론 칸트한테 있어서 한계도 이거보단 심오하게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한계 바로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지금 좀 단순한 형태로 좀 이야기가 되는. 어쨌든 칸트의 비판은 그렇게 칸트가 한계를 넘어서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있다면 푸코는 한계를 왜 찾아요? 현재 속에서 현재성의 철학이 하는 일은 현재 속에 존재하는 한계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한계를 왜 찾는다고요? 넘어가려고. 이 한계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분석하려고. 대비는 계속 이어집니다. 비판은 더 이상 보편적 가치를 가진 형식적 구조들을 찾기 위해 실현될 것이 아니라 뒤집으면 뭐예요? 자기 이전의 비판, 칸트의 비판은 이런 거라는 거죠. 보편적 가치를 가진 형식적 구조들을 찾는 거예요. 그게 비판이었어요. 실행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구성하게 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구성하게 만든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권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담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구성하게 했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의 주체로서 인식하게 한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 탐구로서 이게 비판. 우리가 지금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일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일정한 방식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일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하고 말하는 주체가 되도록 한 그런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들이. 그런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 탐구. 그게 비판이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거 왜 탐구해요? 넘어가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비판은 초월적이지 않으며 비판을 초월성으로부터 분리해내려는 노력 한결같죠. 고고학식부터니까 한결. 그 목표는 형이상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한때 비판은 이런 거였지만 지금 내가 재구성하려는 비판은 그런 게 아니다. 비판은 우리의 존재 형식으로부터 우리가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을 도출하지 않고 현재의 우리를 만든 우연으로부터 현재의 우리 존재가 더 이상은 아닐 가능성,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더 이상 생각하고 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분리해낸다는 의미에서 계보학적이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게 보이시나요? 네. 현재의 우리를 만든 우연이라는 표현도 되게 표적인 거예요. 현재 우리를 만든 뭐가 있는데 그건 필연이 아니라고요. 그 우연으로부터, 그 우연에 대한 분석이 이제 역사적 분석인데, 그 우연으로부터 현재 우리의 존재가 더 이상은 아닐 가능성을 분리해내는 게 비판이라. 현재 우리의 존재가 더 이상은 아닐 가능성이라는 걸 뒤에는 풀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 뒷부분은. 푼 거예요. 현재 우리의 존재가 더 이상은 아니게 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더 이상 생각하고 행하지 않을 가능성.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할 가능성을 분리해내는 것이 비판.
그래서 정리하면 이는 마침내 학문으로 정립될 형이상학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칸트적인 의미의 비판의 과제라고 보는 거예요. 칸트적인 의미의 비판은 학문으로 정립될 형이상학을 가능하게 하려는 과제였다면, 자기가 말하는 비판은, 푸코 자신이 말하는 비판은 정의되지 않은 자유의 일에 가능한 한 멀리 그리고 널리 새로운 추동력을 부여하려. 제 생각엔 이 슬라이드 2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지금 이 내용을 잘 분석하고 이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을 풀 수 있으면 오늘 강의에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의 핵심은 거의 이야기들. 시종일관 칸트의 비판하고 자신이 재구성하려는 비판을 대비하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앞에 인용구의 내용만 보면 그러면 칸트의 비판하고 자기가 말하는 비판은 다른 거라는 거네. 그죠? 칸트의 비판은 이런 건데 내가 하려는 비판은 이런 거다 이런 얘기니까 칸트하고 없어지는 거 아니야? 칸트로부터 멀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서두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분명히 푸코가 자기는 칸트의 비판적 전통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인용문에서 푸코가 계속해서 대비시킨 두 가지 비판 중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그 비판조차도 칸트한테서 찾아볼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뭐냐면 앞에 인용문에서 시종일관 대비시킨 두 가지 서로 다른 비판 있잖아요. 이 비판이 모두 칸트한테 기원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고 있는 슬라이드의 내용이 그거예요. 칸트의 비판에서 기원하는 두 가지 전통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푸코 자신이 나는 칸트주의자야. 나는 칸트의 비판적 전통에 속해. 라고 할 때 그 전통은 이 두 가지 전통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뭐라고 하는지 좀 볼까요? 내가 보기에 칸트는 근대 철학을 양분하고 있는 두 개의 커다란 비판 전통을 정초했다. 그의 위대한 비판 저작들, 비판 저작이라고 하면 3대 비판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 그의 위대한 비판 저작들에서 칸트는 참된 지식의 가능한 조건들을 규정하는 철학의 비판적 전통을 기초하고 수립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일반적인 칸트 철학의 이해가 이런 것이죠. 또한 그것을 기반으로 19세기 이후의 근대 철학의 한 영역 전체가 진리의 분석학으로서 제시되고 발전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파란색으로 해놓은 이유는 푸코가 이야기하는 칸트에서 발언한 두 가지 비판적 전통의 하나는 진리의 분석학. 그러나 이제 다른 얘기 하겠죠. 그러나 근대 및 현대 철학에는 또 다른 종류의 질문, 또 다른 방식의 비판적 문제제기 또한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계몽의 문제 혹은 혁명에 관한 칸트의 텍스트에서 그 시작점을 찾아볼 수 있는 비판적 전통이다. 이것도 비판적 전통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해 있는 철학적 선택지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진리 일반에 관한 분석적 철학으로 틀려지는 비판적 철학. 칸트 철학을 비판 철학이라고 할 때 그 비판 철학의 의미의 1번은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야기. 요걸 선택할 수도 있어 우리가. 근데 이게 비판 철학의 전부는 아니야 라는 얘기죠.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선택지는 우리 자신의 존재론, 현재성의 존재론, 이게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현재성의 철학이죠. 이라는 형태를 취하는 비판적 사유. 이걸 선택할 수 있다. 이것도 비판적 전통이다. 칸트 자신은 어디에 속한다? 두 번째에 속하는.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재미있고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그 영성이라는 스피리추얼리티라는 재밌는 주제를 다루는 부분이 많은 게 이제 그래서 결국 푸코의 칸트 해석은 궁극적으로 뒷부분, 그러니까 후기에 가면은 비판을 이원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칸트의 비판을 사실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긍정하고 있는 내가 긍정하고 있는 의미의 이 비판적 전통도 칸트한테서 근거한다. 칸트에서 나온다. 제가 앞에서 그 후기 푸코의 칸트 해석의 출발점이 되는 게 1978년에 프랑스 철학회에서 발표 원고를 책으로 낸 비판이란 무엇인가라 그랬어요. 이 비판이란 무엇인가의 주제는 비판적 태도라고 하거든요. 거기는 그냥 단순히 비판이라고 안 하고 비판적 태도라 그래요. 비판적 태도가 우리의 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태도로서의 비판적 태도, 그러니까 태도로서의 비판은 비판 철학적 의미의 비판이 아니라 칸트가 계몽이라는 테마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바와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판 철학, 비판서들, 3대 비판서를 중심으로 하는 그 3대 비판서에서 이야기하는 비판, 그게 내가 이야기하는 비판적 태도가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는 비판적 태도라는 것은 칸트가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논문에서 계몽이라는 테마를 통해 말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돼요. 이 비판이란 무엇인가에서 이야기하는 비판적 태도는 칸트의 비판이랑은 다르고 칸트의 계몽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 그럼 이런 의미의 비판적 태도, 가 칸트의 계몽과 동일시하는 이 비판적 태도의 핵심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통치받지 않기 위한 기술, 자발적 불복종의 기술, 확고된 불순종의 기술, 이게 비판적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 통치라는 말이 나오죠. 통치 혹은 통치성도 후기 푸코의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잖아요. 이 통치라는 개념이 부각되기 시작한 시기하고 칸트에 대한 재해석이 시작된 시기하고 거의 겹칩니다. 그러니까 푸코가 칸트로부터 비판적 태도 혹은 비판이라는 개념을 정치적으로 재해독해야 하는 문제는 통치라는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통치받지 않기 위한 이렇게 재해석하는 정리하면 뭐냐? 비판적 태도라는 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통치를 불신하고 거부하고 제한하며 그것의 정당한 한계를 모색하고, 한계란 말이 나오죠? 한계를 모색하고 그것을 변형시키려는 의의다. 비판적. 그리고 비판 혹은 비판적 태도를 이렇게 통치와 관련해서 보자고 하는 것은 뭐냐? 비판 철학의 그늘 하에서 비판과 계몽이 본질적으로 인식의 관점에서 이해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칸트 철학하면 비판서들의 무게감이 너무 크잖아요. 비판 철학의 무게감이 너무 크다고요. 그리고 비판 철학의 그늘 하에서 비판이라는 테마나 계몽이라는 테마는 인식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계몽이란 무엇인가에서 유명해진 표어가 뭡니까? 칸트의 표현은 아니야. 호라티우스한테 가져온 사페레 아우데잖아요. 알려고 해라. 일단 비판이고 계몽이고 본질적으로 인식의 문제다. 이렇게. 보통 이해가 되는데 지금 푸코가 제안하는 건 뭐냐? 그 동일한 문제라는 건 뭡니까? 비판과 계몽의 문제를 권력과 정치의 관점에서 검토하자. 권력과 정치라는 건 통치의 관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비판을 이원화했다. 후기 푸코는 결국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원화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한편에는 담론으로서의 비판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에토스 혹은 태도로서의 비판이 있어요. 이 두 비판은 다른 거예요. 첫 번째, 담론으로서의 비판은 뭐냐? 비판에 의해 정립된 결과로서의 비판 철학의 담론. 3대 비판서를 이루는 담론이 있지 않습니까? 체계적 교설과 담론으로서의 비판이 있어요. 비판의 담론이 있어요. 이게 비판의 첫 번째 의미예요. 칸트한테서는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그랬죠. 다른 한편에 어떤 비판이 있냐? 비판 철학의 담론을 낳은 담론으로서의 비판 철학을 성립시킨 실행과 실천으로서의 비판이 있어요. 태도로서의 비판, 에토스로의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자발라라는 아까 나왔던 그 연구자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후기 푸코가 이야기하는 우리 자신의 비판적 존재론이라는 건 뭐냐? 혹은 우리 자신의 비판적 존재론에서 말하는 비판이라는 건 뭐냐? 비판은 이론적 입장이나 독트린이 아니다. 비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존재론적인 태도, 철학적인 존재 양식과 삶의 방식.
그리고 칸트의 비판서들에서 나타나는 초월 철학. 초월 철학은 1번과 2번 중에 뭐겠습니까? 1번이겠죠. 초월 철학은 이와 같은 의미의 비판, 즉 철학적 존재 안수이자 삶의 방식으로서의 비판에 부분적이고 훼손된 실행이다. 왜 부분적이고 훼손된 실행이라고 하겠어요? 초월적 주체에 기초한 철학의 실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칸트에게서 기원하는 비판의 두 전통을 구분하는 작업의 의의를 한번 살펴봐요. 우선 푸꼬는 태도와 에토스로서의 비판, 그러니까 2번 비판이죠. 2번 비판. 2번 비판을 도설과 담론으로서의 비판과 구분하죠. 근데 구분하는 정도에 멈추는 게 아니라 도설과 담론으로서의 비판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 해석해요. 이런 해석이 칸트 연구나 칸트 해석에서 갖는 의의는 뭐겠습니까?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논문은 사실 소품에 가깝거든요. 짧단 말이에요. 체계성도 떨어지고 비판 철학의 체계성의 관점에서는 비판서들의 될 때가 아니죠. 때가 아닌데 포처럼 두 가지 비판사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면 이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논문이 칸트 철학의 이해에 있어서 비판서들에 필적하거나 혹은 그것을 능가하는 중요성. 굉장히 강한 주장인데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이런 또 일을 갖습니다. 칸트 연구에서 비판 철학의 담론에 초점을 맞추는 압도적인 경향이 존재하죠. 아까 1번하고 2번 비판 중에 일반적인 아카데믹한 칸트 연구에서 주목하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1번이죠, 1번. 비판 철학의 담론에 주목하는. 근데 그러한 경향에 대한 저항이라는 의의를 갖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저항을 통해서 칸트 사유에 대한 이해에 일종의 균형을 가져오는 교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자발라라는 연구자. 학교에서 일반적인 아카데미아에서 해석하고 가르치는 칸트 철학이 칸트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더 나아가 칸트 해석에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의의를 갖는다. 자, 진리의 분석학이라는 근대 학문의 지배적인 패러다임과 구분되며 아까 진리의 분석학은 칸트에게서 기원하는 두 가지 비판 전통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사실 이 진리의 분석학은 칸트 전통에만 속하는 게 아니라 근대 학문 일반의 패러다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진리의 분석학 죄송합니다. 과 구분되고 때로는 그것과 대립하는 철학적 삶, 영성, 계몽, 우리 자신의 비판적 존재. 오늘 강의에서는 철학적 삶이나 영성이라는 테마는 뭐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루지 못했는데 이것들이 다 연결되는 테마들이거든요. 이 계열은 진리의 분석학하고 구분될 뿐만 아니라 사실 대립하는 면을 가져요. 근데 이 계열, 후자의 계열을 푸코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강조라는 맥락에서 칸트를 재해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전적으로 담론적인 목적과 기준 혹은 이상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현대 학문의 표준적 관념에 대한 저항이라는 의미 또한 단순히 칸트 해석이라는 맥락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근대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그건 기본적으로 진리의 분석학이라는 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담론적인 목적과 기준 이상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푸코가 계몽을 강조할 때 혹은 비판을 강조할 때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론이나 독트린이 아니다 이건. 태도다. 에토스다. 이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면 철학적 삶이다. 비오스 필로소피코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철학이 체계나 담론이나 이론이나 이런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궁극에 가서는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칸트 철학에 그런 면이 있다. 있을 뿐만이 아니라 칸트 철학에 아주 기저에 있는 어떤 행동 내지 문제의식, 문제 설정 같은 것을 그런 철학적 삶의 문제가 설정하고 놓고 있는 것이다. 정하고 있는 것.
쉬는 시간 전보다 오히려 모르겠다 이런 표정들을 짓고 계시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걸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역설적인 의미의 칸트주의자. 아까 그 이언의 킹은 가장 유능한 칸트주의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존 라이크먼이라는 자가 표현이에요. 역설적인 의미의 칸트주의. 그러니까 칸트주의자로 보는 해석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역설적인 의미의 칸트주의자? 오늘 우리의 주제가 칸트주의자로서의 푸코였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역설이고 어떤 의미에서 칸트주의? 첫 번째, 앞에서 얘기한 거죠. 가능성의 조건에 대한 탐구라는 유구한 칸트적 문제 설정을 이어받았어요. 비판이 이거라 그랬죠. 이걸 이어받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칸트주의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꼬아야지 역설이 되는 거잖아요. 칸트의 탐구는 인식과 윤리의 확고한 정초를 위한 것이었어요. 인식과 윤리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푸코는 우리의 실존과 사유의 유동성과 비결정성을 도입하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목표를 위해서 비판이 수행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역설이고요. 첫 번째가 비판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역설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계몽. 제가 서두에서 비판, 계몽, 주체 재구성이 푸코적 칸트주의의 핵심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계몽이라는 문제는 칸트로부터 선입견과 미신의 제거라는 의미의 계몽의 기획을 계승했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계몽이라는 게 뭡니까? 선입견과 미신을 제거하는 것이죠. 우리를 올가매는 선입견과 미신을 제거하는 게 계몽이에요. 푸코가 제일 좋아하는 칸트의 텍스트가 계몽이란 무엇인가였다 그랬죠. 계승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뒤집는 거죠. 푸코가 칸트로부터 이 계몽이라는 기획이나 프로젝트를 계승했다고 했을 때 그때의 선입견과 미신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한 본성, 선한 인식 능력의 오용이나 그로부터의 일탈이 아니에요. 제가 선한이라는 표현을 붙인 건 왜 그렇습니까? 이 능력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잘못 쓰는 게 문제인 거지. 이걸 잘못 썼을 때 우리한테 미신도 생기고 우리가 오류에 빠지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부터 벗어나는 게 계몽의 문제라면 칸트적인 의미의, 원래 칸트적인 의미. 푸코적인 의미의 계몽은 뭐냐?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우리의 본성이라고 확고히 믿는 바. 그게 선입견과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나야 될 선입견과 미신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본성적인 능력을 잘못 써서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본성이라고 믿는 것들. 우리는 인간은 원래 그래. 우리 자신은 원래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벗어나야 될 선입견이자 미신이에요. 이런 두 가지 의미에서. 이거는 칸트주의자이되 가장 역설적인 의미의 칸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약속드린 시간에 거의 맞췄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질의응답 시간. 예. 네. 그러니까 푸코가 칸트가 어떤 초월성이라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어떤 한계를 초월성이라는 한계를 이제 넘지 말라 그렇게 설정을 했다고 하고 이제 푸코는 그거를 이제 그 한계라는 게 필연적인 게 아니고 우연적인 것이고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 같은데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푸코도 그런 또 자기가 비판한 거에 빠져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16세기에 태어나서 죽을 운명이다. 인간의 죽음을 얘기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어떤 칸트의 초월성의 한계라는 게 계몽주의의 어떤 한계 같아요.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17세기, 16세기 뭐 이후에 그 계몽주의 한계에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푸코도 똑같이 그러니까 그 누구하고 비슷하냐 하면 그런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 에리 프롬이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게 근대에서만 탄생했다. 그전엔 개인이라는 게 없었다. 이런 거 좀 오류라고 보거든요. 그건 너무 보니까 그 유럽의 어떤 근대에 대한 자신감, 어떤 일종의 오리엔탈리즘 그런 거에서 나왔다고 보는데 저는 푸코가 인간이 죽었다고 하는 것에도 그런 어떤 오리엔탈리즘이 있지 않나. 인간이 유럽의 근대 계몽주의에서만 나타난 것이라는 그거는 착각이 아닌가. 응? 사실 르네상스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나타난 건 르네상스의 결과 아니에요? 르네상스라는 게 그리스 로마의 부활인데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에서의 그 인간이라는 그 자유인으로서의 시민 그런 상이 있었고 거기서 인간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근대에서만 인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게 저는 오류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결국 그 우리가 어떤 문제를 토론할 때는 되게 이제 똑같은 말을 쓰더라도 말을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게 되면 토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선생님께서 인간이라는 게 근대에만 있었다라는 푸코의 주장은 오류다라고 생각하실 때의 인간의 개념하고 푸코가 인간이라는 것이 나타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있으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인간의 개념이 같은 것인지 겹친다면 얼마나 겹치고 갈라진다면 얼마나 갈라지는 것인지 그걸 확인해야 대답이든지 논의든지 이런 게 가능해지지 않아요. 다른 인간이라는 표현으로 정확히 뭘 생각하고 계신지 두 가지 질문인데 그냥 푸코 이론에 대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간단하게 그 푸코가 선험적 역사성이라는 것을 상정을 했다. 칸트 역사적 선언. 역사적 선험성이라는 걸 상정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푸코가 약간 일종의 형이상학적인 설정이나 가정이라고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네, 이러한 의문이 좀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정당하다면 푸코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초기 푸코와 후기 푸코 간의 어떤 연속성이 있다라는 게 푸코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의 근거로서 이제 주체, 구성되는 어떤 주체적인 특성 이런 것을 연결고리로 삼고 있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초기 푸코에서는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체가 구성되고 후기 푸코에 가서는 뭔가 이 주체의 어떤 자유 이런 것을 통해서 주체가 구성된다라고 설명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다면 이제 주체라는 표현이 저는 일종의 어떤 능동성을 좀 강하게 띈 표현이라고 그 의미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초기 푸코가 설정한 주체라는 개념에 부합을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설명을 좀 많이 들어도.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주체라고 상정한 어떤 푸코의 표현이 제가 느끼기에는 초기의 주체와 후기의 주체가 약간 공허한 동일성을 한다는 점에서 뭔가 확실한 연속성을 보장하는 어떤 표현은 아니다, 어떤 개념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했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그 초기 푸크와 후기 푸크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체라는 어떤 표현 안에 추가적으로 그 두 가지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추가적인 어떤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가 있다면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푸코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역사적 선엄이라는 개념의 설정이 상학적 성격 내지 함축을 갖는 것. 왜 그렇게 생각을? 뭐 롤스 생각이 좀 났는데요. 롤스의 어떤 그 무지에벨이라는 원초적 입장도 물론 롤스는 이제 부정을 했지만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 상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러프한 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하게 그 유출을 해보면 푸코가 설정한 그 선엄적 역사성이었나요? 역사적 선엄성이었나요? 예. 그래서 역사적 선엄성도 그 그냥 정말 거칠게 생각하면 초기에 어떤 인류가 생겨났을 때는 그걸 상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냥 간단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충분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답변이 됐을까요? 푸코가 역사적 선엄이라는 개념을 사용해가지고 본 인류의 기원 같은 문제. 16세기. 아, 네. 아유, 어떤 그냥 점에서 형이상학 함축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유가 아직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는 이제 그 기원을 16세기 출발점을 삼는 걸 좀 망각을 하고 의 기원이나 이런 것에서부터 적용을 하면 그 개념이 그때부터는 생긴 건 아닐 테니까 시작점이 인류의 기원의 시작점을 둔다면 그 개념을 상정하는 게 뭔가 좀 모순적인 설정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그런 거고요. 의문이실까요? 그러니까 역사적 선엄이라는 개념 초역사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약간 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제 생각엔 그렇지는 않아요. 포의 작업을 직접 읽어보니까 이게 역사를 계속 강조를 하는데 역사 철학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게 실제로 역사가들도 참조할 만한 정도의 고문서 작업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직접적인 문서 작업들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 분석 결과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느냐 아니냐 이 문제와 별개로 역사에 관해 철학적인 사유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실제로 역사적인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 철학이라는 말은 모르겠어요. 뭐 철학자에 대한 비판이야. 미리부터 금지된 것은 없는 거겠지만 어울리기 힘든 형이상학이라는 말은 푸코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번째 질문이 뭐였죠? 후기 푸코가 아, 영속성이 있다는 게 영속성. 주체에 네, 대한 네. 개념인데 그 개념이 약간 너무 네. 공허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아까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주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어느 정도의 능동성이라는 게 이미 함축이 되는 거예요. 보호학식이나 개보학식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울 때 개념을 쓰는 게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의문이셨던 거. 일단 첫 번째는 주체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능동성이나 자발성을 떠올리는 우리의 사유 습관 자체가 푸코가 비판하고자 하는 아르케로서의 주체로부터 기원한 것이다. 정확하게 우리가 주체하면 주체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푸코가 비판하려는 전통에서 기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체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도 아니고 또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라는 게 1번. 주체는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고고학, 계보학, 윤리학 시기에 사용되는 개념도 다르고 말하는 연구했던 스타일도 다르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달라졌는데 어떤 의미에서 푸코에게서 연속성이나 일관성을 발견할 수 있는 제가 아까 강의 과정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주체라는 문제 자체가 늘 계속해서 푸코의 관심사였다는 거 1번. 그리고 그 주체를 다루는 방식이 주체가 어떻게 구성되고 생성되는지 주체가 어떻게 주체가 되는지 이게 주체화거든요. 그래서 푸코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주체가 아니라 주체화를 다루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콜라즈 프랑스 강의 첫마디에서 그런 말도 해요. 우리는 주체를 다룰 것이 아니라 주체가 어떻게 주체가 되는지를 다뤄야 한다. 이렇게. 근데 이 물음은 주체가 어떻게 주체가 되느냐 라는 물음은 보고학 시기, 계보학 시기, 윤리학 시기 내내 발견되는
푸코 연구를 리드하는 그런 주도 물음이었다. 라는 점에서 저는 일관성이나 을 죄송한데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의응답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뭐 더 질문하거나 토론하고 싶으신 분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끝나고도 괜찮으니까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눠도 괜찮을 것 예, 칸트주의자로서의 푸코, 새로운 푸코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좋은 강의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강의해주신 윤영광 교수님께 박수 보내드리는 것으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